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이지스 구축함 5척을 독도로 파견하며 한국을 정면 도발한 겁니다. 한국은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료들은 비웃었고 CNN과 NHK는 한국의 침묵을 두고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응이라고 보도했죠. 하지만 48시간 뒤 은퇴한 해상자위대 제독의 폭로 영상이 공개됐고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독도 감시의 68%를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의 반격에 30년 거짓말의 대가를 치른 일본.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왜 침묵하죠? 법적 자신감이 없는 겁니까? CNN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이 백악관 상황실 대형 화면을 채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오전 8시, 일본 총리의 독도 도발 발언 이후 12시간이 지났지만 서울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에릭 하트만입니다.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 국장으로 35년째 이 지역을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이번 침묵은 뭔가 달랐습니다. 상황실 벽면 스크린에는 독도 인근 해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 점 5개가 천천히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들이었죠. 7,000톤에서 8,000톤급, 모두 최신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전투함들이었습니다. 에릭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원하십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전화였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에서 일본 외무성이 어제 보낸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300페이지 분량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서였죠. 17세기 고문서부터 샌프란시스코 조약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옆 모니터에서는 NHK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연설을 재방송하고 있었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방위성은 구축함 파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조용했어요. 통상적인 항해 성명도, 전투기 출격도,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 국가안보실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만 들렸을 뿐 공개 발언은 전혀 없었죠. 한국이 뭘 준비하는 걸까요?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난 70년 동안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감정적이고 격렬했죠. 그게 워싱턴이 아는 한국이었어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였어요. 일본 함정들이 독도 12해리 경계선에 접근 중입니다. 6시간 내 진입 예상됩니다. 저는 서랍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벤자민 하트만 중령. 한국전쟁 당시 독도 인근에서 순찰하다 실종된 미해군 장교였죠. 1951년 6월 27일 새벽 4시 27분, 그의 마지막 교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BBC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한국 정부, 독도 도발 24시간째 공식 입장 없어. 이어서 전문가 패널이 등장했습니다. 런던의 한 교수가 말했죠. 한국이 국제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때 국무부 법률 자문팀에서 메모가 왔습니다. 일본 제출 자료 검토 결과 법적 논리는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한국 측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백악관 안보회의가 2시간 뒤로 잡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한국은 침묵할까? 정말 자신이 없는 걸까?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각국 대사관에 독도 자료를 일제히 발송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영문판, 불어판, 중국어판까지 준비했다고 했죠. 철저한 외교전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주한미군 정보 보고서에는 한국 해군이 평소와 다름없이 작전 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동해함대도, 독도 경비대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죠. 긴장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에릭, 회의 시작입니다. 보좌관이 불렀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일본 자료 80여 건의 원문 인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도, 조약, 보고서까지 모두 포함된 방대한 자료였죠. 회의실 문을 열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NSC 고위직 등 1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어요. 벽면 화면에는 독도 실시간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응이 없으면 우리도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70년 동맹 일본과 최근 관계를 개선한 한국.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일본 자료 요약본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한국의 침묵이 계속 맴돌았어요. 주한 대사관의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위기관리센터 회의를 소집했으나 대변인실에는 즉각 논평 자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상황을 주시한다는 성명을 냈고 유럽연합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도가 단순한 한일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죠.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일본은 문서로 싸웁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다른 참모가 덧붙였어요. 이번 사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동북아 핵심 파트너를 일본으로 고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릭,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한국에 특사를 보내야 합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일본 함정들이 계속 북상하는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출발하십시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아오십시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 사진과 일본 자료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작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독도 주변 순찰 경로가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었고 한국 해군이 수행한 수색 작전 기록도 함께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 대사관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하지만 동해 해군기지에서는 정상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은 지금 아침이겠죠. 짐을 싸면서 일본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80여 건의 원문 문서가 인용되어 있었고 각각의 법적 해석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36시간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출발 전날 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행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독도 인근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계속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 뒤면 12일이 안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죠.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국무부 추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해양법 협의체에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74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바다를 저도 곧 보게 되겠군요. 한국이 왜 침묵하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무부 건물 6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본 외무성이 보낸 300페이지 자료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겉표지에 다케시마 역사적 법적 증거라는 제목이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문서부터 시작했어요.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 어업권을 인정했다는 고문서, 메이지 시대 지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까지 80여 건의 원문이 빼곡히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각 문서마다 영어 번역과 함께 법적 해석이 첨부되어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1952년 미 국무부 딘 러스크 서한이었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일본 영토로 인정된다는 문장이 형광펜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에릭, 법률팀 검토 결과입니다. 국무부 아시아 담당 법률 자문관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자료를 우리 문서와 대조해봤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준비했네요. 법적 논리는 탄탄합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독도 관련 미국 입장 역사적 중립 유지. 그러나 일본 자료가 더 체계적. 펜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간 이 지역을 봐왔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는 처음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 안보회에 오후 3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서둘러 회의 자료를 정리했어요.
일본 측 80여 건의 원문 인용, 지도 12장, 조약문 23건.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반면 한국 측 자료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길에 동료를 만났어요. 한국이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모르겠습니다. 보통이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요. 백악관 서쪽 건물 상황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합참의장, NSC 보좌관 등 10명이 넘었어요.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있고요. 우리의 선택은? 국방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일본은 오랜 동맹입니다. 주일미군 기지는 우리의 핵심 자산이죠. 하지만 한국도 중요합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이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GDP 규모, 기술력, 투자 규모 모두요. 한국도 성장했지만 아직 차이가 있죠. 그때 국무부 법률 자문팀장이 일어섰습니다. 미국 국무부 내부 법률 검토 메모를 완성했습니다. 그녀가 문서를 펼쳤어요. 역사적 문서와 국제법 해석상 일본 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잠정 결론입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일본은 문서로 싸웁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다른 참모가 덧붙였어요. 이번 사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동북아 핵심 파트너를 일본으로 고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한국의 침묵이 이상합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한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본 자료는 완벽했고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 처리 나왔어요. 할아버지의 작전 보고서였죠. 1951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순찰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6월 27일 새벽 4시 27분, 독도 남방 30해리 지점,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 발견, 추적 중 통신 두절. 그 아래 한국 해군의 수색 작전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 해군의 세밀한 기록이었어요. 수색에 참여한 함정 이름, 인원, 시간, 해역까지 모두 적혀 있었죠. 미 해군 벤자민 하트만 중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실종되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보고서 끝에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에릭, 당신이 한국에 가는 게 좋겠어요. 현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어요.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릭 하트만을 특사로 한국에 파견합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파악해 오십시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파견 임무 계획서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침묵 이유 파악, 독도 관련 한국 측 자료 확보, 향후 미국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일본 자료를 다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870년대 일본 정부 문서가 거의 없었어요. 메이지 초기, 일본이 근대 국가를 건설하던 시기에 자료가 빠져 있었죠. 특히 1877년, 그 해의 문서만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앞뒤 연도는 자세한데 왜 그 해만 빠졌을까요? 저는 노트에 1877년 공백이라고 적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가 예약되었다는 연락이었어요. 내일 오후 출발이었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자료 사본, 할아버지 파일,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빈 노트 한 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며칠 한국에 다녀와야 해. 조심해요. 뉴스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던데. 걱정 마. 외교 임무야.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35년 경험으로도 이번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의 침묵, 일본의 자신감, 그리고 우리의 선택. 집에 도착해 짐을 마저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어쩌면 독도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2시, 마지막으로 일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침묵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했어요. CNN, BBC, NHK 모두 한국의 무대응을 비판하고 있었죠. 한국, 법적 근거 부족 자인하나 같은 제목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노트에 몇 가지 가능성을 적었습니다. 첫째, 정말로 법적 근거가 약해서 침묵한다. 둘째, 시간을 벌며 뭔가를 준비한다. 셋째, 우리가 모르는 카드가 있다. 출발 당일 아침, 국무부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국제해양법 협의체 회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23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한국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한국 측 연락은 대통령실에서 에릭 국장님 도착을 기다린다고만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 파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작성한 수색 보고서가 얼마나 상세한지 새삼 놀랐어요. 날씨, 파도 높이, 수온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뉴스에서 일본 함정들이 독도 6해리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공식 반응이 없었고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4시간 뒤면 인천에 도착할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본의 완벽한 문서와 한국의 기이한 침묵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져 갔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현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해양안보 비서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별다른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긴 비행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동해로 가시죠. 기자들이 없었어요. 카메라도,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귀빈 통로를 빠르게 통과해 주차장으로 향했죠. 검은색 제네시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김현준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잠깐 봤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죠. 서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해 해군기지로 갑니다.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요. 먼저 보실 게 있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시사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독도 도발 48시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침묵이라고. 김현준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음악이 나왔어요. 조용한 클래식이었죠.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속도를 높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외곽의 아파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처럼 보였어요. 독도에서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파악 중입니다. 일본 함정이 독도 4해리까지 접근했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은 여전히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현준을 봤어요. 그는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겁니까? 조금만 더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밖으로는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휴게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길에 TV가 보였어요. NHK였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나와 있었죠. 한국이 48시간 동안 침묵하는 건 사실상 백기투항입니다. 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죠. 옆에 있던 한국인들이 TV를 보고 있었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분노도, 걱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한국인들은 독도 문제에 민감한데 말이죠. 한 중년 남성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려봐야지 뭐. 그뿐이었어요. 차로 돌아오니 김현준이 통화 중이었습니다. 통합센터 준비 완료했습니까? 좋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해군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한국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전직 외교관이 나와서 말했죠.
지금이라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일본에게 빌리만 주는 겁니다. 김현준이 또 채널을 돌렸어요. 이번엔 뉴스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동맹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알고 있었어요. 출발 전에 초안을 봤거든요.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 일본 로비가 작동한 것 같았어요. 김 비서관님, 정말 아무 준비도 없는 겁니까? 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했어요. 에릭 국장님은 35년간 동아시아를 봐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독도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네, 항상 즉각적이고 강력했죠. 그럼 이번은 왜 다를까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대응할 수 없거나 다른 방법을 준비했거나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블릿을 다시 꺼내 뭔가를 확인했죠. 화면이 제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복잡한 도표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동해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산이 많아지고 터널을 여러 번 통과했습니다. 핸드폰 신호도 약해졌죠. 터널을 나올 때마다 바다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도쿄 특파원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추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500페이지 분량입니다. 각국 대사관에 직접 전달하고 있어요. 내용은 독도 관련 모든 역사 자료를 망라했다고 합니다. 고지도, 외교 문서, 국제법 해석까지요. 특히 1900년대 초반 자료가 많이 보강됐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잔잔한 바다였지만 저 너머 어딘가에 일본 구축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햇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긴장이 감돌았죠. 도착했습니다. 해군기지 정문이 나타났어요.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3번이나 거쳤죠. 첫 번째 검문소에서 여권과 신분증을 확인했고 두 번째에서는 차량 하부를 검사했습니다. 마지막 검문소를 통과하자 회색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기지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부두에는 구축함과 호위함들이 정박해 있었고 멀리 잠수함 도크도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특별히 긴급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평소 훈련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기가 통합감시센터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위성 안테나와 레이더가 지붕에 설치되어 있었죠. 건물 자체가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입구에 해군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대령입니다. 통합감시센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먼저 뭘 보여드릴까요? 일본 함정들의 위치부터요. 그것보다 먼저 보실 게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건물로 들어서자 보안 검색대가 나타났어요. 생체 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홍채와 지문을 스캔했죠. 방문자 배지를 받았는데 티읍 SQ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층수 표시가 B1, B2, B3로 바뀌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천장이 10m는 되어 보였고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콘솔 앞에 앉아 있었죠. 헤드셋을 끼고 조용히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전체가 3D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해양 감시의 심장입니다. 이준혁 대령이 말했어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동해, 서해, 남해를 모니터링합니다. 함정, 항공기, 심지어 잠수함까지요. 수심 300m 아래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죠. 빨간 점 5개가 독도 근처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일본 구축함들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란 점, 노란 점, 초록 점들이 바다 곳곳에 있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파란 건 우리 해군, 노란 건 중국, 초록은 러시아, 하얀 건 상선입니다. 총 138개 표적을 실시간 추적 중이죠. 그리고 그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죠. 하루 전, 이틀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각 함정의 궤적이 선으로 나타났어요.
복잡한 그물처럼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독도 주변 모든 함정의 움직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저장되어 있죠. 일본 함정들의 패턴이 보였어요. 정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 예측 가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듯이 일정한 경로를 따랐죠. 일본이 이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도 자체 감시 체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준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옆 콘솔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죠. 그가 젊은 장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한국 데이터, 오른쪽은 일본이 공개한 데이터였어요. 비교해 보세요. 일본 데이터에는 뭔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니 그랬습니다. 일본 데이터는 듬성듬성했어요. 특히 잠수함 움직임이나 소형 선박 정보가 거의 없었죠. 김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왔는지도 모르죠. 이준혁 대령이 콘솔 앞에 서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어요. 한국해양 데이터 제공 현황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에릭 국장님, 이걸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였습니다. 파란 선은 한국이 수집한 해양 정보량, 빨간 선은 일본과 공유한 정보량이었죠. 두 선이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의 90%를 일본과 공유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그가 다른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엔 일본의 독자 수집 정보량이 노란 선으로 표시됐습니다. 파란 선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자체 수집한 정보는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준 거군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일본은 해상자위대가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데 정보 수집 능력이 이 정도라니. 이준혁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1000km 반경의 해역이 나타났어요. 빨간 원, 파란 원, 노란 원이 겹쳐 있었죠. 빨간 원이 일본 레이더 커버리지, 파란 원이 우리 것, 노란 원이 위성 감시 범위입니다. 일본의 빨간 원에는 구멍이 많았어요. 특히 독도 남쪽과 동쪽에 큰 사각지대가 있었죠. 반면 한국의 파란 원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웁니까? 우리 데이터를 받아서 메웁니다. 정확히 말하면 68%를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죠. 68%.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어요. 일본이 독도 감시의 3분의 1을 한국에 의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김현준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한미연합해양감시 평가 보고서입니다. 작년에 펜타곤과 함께 작성했죠. 비밀 표시가 된 문서였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요약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통합해양 감시 체계는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은 미 해군 시스템과 동등하다. 이 보고서를 일본은 봤습니까? 당연히 못 봤죠. 한미 간 비밀 문서니까요. 저는 계속 읽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센서 능력은 우수하나 통합 처리 시스템이 부족하여 한국 제공 데이터의 의존도가 높다는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준혁이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3일 전, 우리가 일본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3일 전이면 독도 도발 직전이죠.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일본 함정들의 항적 정확도를 나타내는 차트였습니다. 3일 전을 기점으로 오류율이 급증했어요.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자 일본 함정들의 위치 파악 오류가 평균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추적은 거의 불가능해졌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빨간 선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 지점. 바로 거기서 일본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모르는 겁니까? 자기들이 우리 데이터를 받는다는 걸? 김현준이 설명했어요. 데이터 공유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끼리 연결되어 있죠. 일본 현장 요원들도 그게 자국 데이터인지 한국 데이터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이준혁이 벽면 대형 화면을 가리켰어요. 독도 주변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구축함들을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일직선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5척의 구축함이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방향을 자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해류 정보가 없어서입니다. 독도 주변은 해류가 복잡한데 우리는 해저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그 정보도 중단했거든요.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이 큰 소리치며 독도로 향했지만 실제로는 반쪽짜리 정보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준혁이 다른 요원을 불렀어요. 김중휘, 2020년 자료 보여드려. 젊은 장교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5년 전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일본이 독자 감시망을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했어요.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일본, 독자적 해양 감시 체계 완성이라고. 그런데 실상은 이랬습니다. 데이터 공유량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일본이 독자 체계를 만들었다는 시점 이후 오히려 한국 데이터 요청량이 늘어났습니다. 독자 체계를 만들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비교 검증을 위해서요. 결국 의존도는 더 높아졌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워싱턴에서 검토한 일본 자료, 그 완벽해 보이던 논리 뒤에 이런 현실이 숨어 있었다니. 김현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왜 우리가 침묵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데이터를 끊고 기다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큰 소리치며 온 일본 함대가 우리 도움 없이는 제대로 작전도 못한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이준혁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어제 일본 방위성 내부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한 내용이었어요. 독도 주변 해상 정보 불명확, 한국 측 데이터 갑작스런 중단, 대체 정보원 확보 시급, 그들도 알기 시작했군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대형 화면을 봤어요. 일본 구축함들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 해군 함정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마치 미로에서 헤매는 쥐를 지켜보는 고양이처럼. 우리 잠수함은 어디 있습니까? 이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그건 극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려드리죠. 일본 구축함 바로 아래 있습니다. 화면에 파란 점 하나가 깜빡. 일본 함대 바로 밑이었죠. 일본은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소나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요. 이건 일방적인 게임이었어요. 한국은 모든 걸 보고 있고 일본은 장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준혁이 문서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건 2023년 일본 방위백서 내부 검토본입니다. 공개 버전과 다른 내용이 있죠. 비공개 버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동해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과의 정보 공유 확대가 필수적. 일본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군요. 일부는 알았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숨겨온 겁니다. 김현준이 시계를 봤어요. 이제 실물을 보러 가시죠. KDDX와 잠수함 의료, 통합감시센터를 나가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봤어요. 일본 함정들의 불안정한 움직임, 그 아래 숨어있는 한국 잠수함, 그리고 모든 걸 지켜보는 이 거대한 감시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김현준이 말했습니다. 에릭 국장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보실 것들은 더 놀라우실 겁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부두에 정박한 회색 군함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죠. 저기가 KDDX입니다. 거대한 구축함이 보였어요. 매끄러운 선체, 각진 상부 구조물, 그리고 함수에 장착된 거대한 레이더. 일본 이지스함 못지않아 보였습니다. 승함하시죠. 현문을 건너 갑판에 올랐어요. 젊은 수병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함교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워싱턴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사실은 한국 데이터에 의존하는 반쪽짜리 전력이었다는 걸. 함교입니다. 문이 열리자 첨단 장비로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벽에 걸려 있었고 수십 개의 콘솔이 빛나고 있었죠. 함장이 다가왔습니다. KDDX 함장 대령 박성우입니다. 우리 배의 능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에 독도 주변 해역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통합감시센터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이건 우리 함의 A사 레이더가 직접 수집한 정보입니다. 700km 밖까지 탐지 가능하죠. 일본 함정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심지어 함정 종류와 속도까지 자동으로 표시됐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우리를 탐지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는 모르죠. 함장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건 우리의 전자전 능력입니다. 복잡한 전파 스펙트럼이 나타났어요. 일본 함정들의 레이더 신호,
통신 신호가 모두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전자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읽을 뿐만 아니라 교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지 않고 있죠.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 해군이 이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니. 함장이 전투정보실로 안내했습니다. KDDX의 심장부였죠. 스크린에는 독도 주변 3차원 전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성우 함장이 작전 장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화면에 가상의 적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 6대, 대함 미사일 8발, 잠수함 2척이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이었죠.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자동으로 위협 순위가 매겨지고 대응 무기가 할당됐습니다. 전체 과정이 2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화면에서 가상 표적들이 하나씩 제거됐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이 100개 표적입니다. 우리 수직 발사대는 128셀이고 각 미사일이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죠. 저는 미국 버크급 구축함을 떠올렸어요. 96셀이었죠. KDDX가 더 많았습니다. 실제 전투 경험은? 작년 림팩 훈련에서 미 해군과 합동 작전을 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있죠. 함장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국제군사 전문지 연간 평가서였습니다. KDDX에 대한 부분을 읽었어요. 한국 KDDX는 동급 구축함 중 최상위 수준, 특히 통합 전투 체계는 미 이지스와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능가한다. 배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7,600톤입니다. 일본 아타고급과 비슷하죠. 하지만 시스템은 더 새롭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끼어들었어요. 이제 잠수함을 보러 가시죠. 더 놀라실 겁니다. KDDX에서 내려와 잠수함 도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검은 물체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특수 도료로 칠해져 있었죠. 고래급 잠수함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최신함이죠. 잠수함 함장이 맞이했어요. 중령 최민수입니다. 함내를 안내하겠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으며 각 구획을 둘러봤죠. 소나실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스크린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요원들이 헤드폰을 끼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크린에는 음파 패턴이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일본 구축함 스크루 소음입니다. 오해리 밖에 있는데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헤드폰을 건네받아 들어봤어요. 규칙적인 엔진 소리와 프로펠러가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 함정마다 고유한 소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모든 함정의 음문을 데이터베이스화했죠. 최민수 함장이 다른 구획으로 안내했어요. 추진 체계실입니다. 거대한 리튬이온 배터리 뱅크가 늘어서 있었어요. 자망 지속 시간은 2주일입니다. 디젤 잠수함의 3배죠. 소음은 40% 수준이고요. 믿기 어려운 성능이었어요. 미 해군도 아직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지 않는데 한국은 이미 리튬이온까지 발전시켰다니. 실제 작전에서 일본 함정을 추적한 적이 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고요. 최 함장이 화면 하나를 보여줬어요. 지난 한 달간 일본 잠수함 추적 기록이었습니다. 일본 소류급 잠수함이 독도 남방을 정기 순찰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거의 같은 시간에요. 그들도 우리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시도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발견합니다. 소음이 우리보다 크거든요. 다시 소나실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작고 불규칙한 소음이었죠. 중국 잠수함입니다. 200캐리밖에 있지만 추적 중이죠. 200캐리나요? 우리 소나 성능이 그 정도입니다. 물론 해저 지형과 수온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김현준이 시계를 봤어요. 모의 작전을 보여드릴까요? 잠수함 전투 지휘소로 이동했습니다. 함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모의 표적, 방위 영사명, 거리 일형 해리, 깊이 100m로 설정. 화면에 가상적 잠수함이 나타났어요. 어뢰 발사 시뮬레이션 시작. 콘솔 앞에 요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표적 분석, 어뢰 설정, 발사 각도 계산이 순식간에 이뤄졌습니다. 1번, 2번 어뢰 발사 준비 완료. 발사, 화면에서 어뢰 2발이 표적을 향해 움직였어요. 지그재그로 회피 기동하는 적 잠수함을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명중까지 3분 40초. 실전이라면 생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최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이 작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전문성과 자신감에 압도됐습니다. 밖으로 나와 다시 부두에 섰어요.
해가 완전히 졌고 함정들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어요. 에릭 국장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시 통합감시센터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다른 층이었습니다. 더 작은 공간이었지만 보안이 더 삼엄했죠. 여기는 극비구역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도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 벽 하나가 거대한 화면으로 되어 있는 방이 나타났어요. 화면에는 동북아시아 전체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합해양 예측 시스템입니다. AI를 활용해서 72시간 후까지 모든 함정의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화면에서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현재 위치한 모든 함정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 경로가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도는 89%입니다. 일본 함정의 경우 93%까지 올라가요. 패턴이 단순하거든요. 일본 구축함 5척의 예상 경로를 봤어요. 6시간 후 독도 3해리까지 접근했다가 선회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왜 선회합니까? 연료와 보급 문제죠. 그리고 우리 잠수함이 부상할 위치가 바로 거기거든요. 예측 화면에서 파란 점 하나가 일본 함대 진로 정면에 나타났어요. 일본이 알면 피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못 피하죠. 그리고 설령 안다요. 우리가 그들의 회피를 예측합니다. 체스처럼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와 예측,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해양 지배력이었죠. 김현준이 정리했어요. 에릭 국장님, 일본은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배는 있지만 눈과 귀가 없죠.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마저 그들과 대등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필요 없었으니까요. 조용히 지켜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준혁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내일 일본 함대가 독도 이해리까지 접근할 예정입니다. 우리 잠수함 3척이 동시에 부상합니다. 일본 함대를 삼각형으로 포위한 상태로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자신만만하게 접근한 일본 함대가 갑자기 나타난 한국 잠수함들에 포위되는 순간 그들의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군사적 충돌 위험은?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발포할 리 없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밤이 깊었어요. 수소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KDDX의 128셀 수직 발사대, 고래급 잠수함의 2주일 자막 능력, 통합 예측 시스템의 89% 정확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의 데이터에 68% 의존한다는 것. 워싱턴에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본이 동북아 해양 강국이라는 수십 년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야기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김현준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대통령실에서 전체 전략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동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바다 아래 한국 잠수함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겠죠. 일본 함대는 그것도 모른 채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적었습니다. 동북아 해양 패권의 진실. 그런데 쓰다가 멈췄어요. 이 보고서를 보낸다면 워싱턴의 정책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70년 동맹 일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한국의 위상이 급상승하겠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에릭,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내일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본 함대가 계속 접근 중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일본의 허상과 한국의 실체가 다음 날 아침 서울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동해안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저 너머에서는 일본 함대가 계속 접근하고 있었죠. 김현준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일본 함대, 현재 독도 2.5해리. 2시간 후면 2해리 진입합니다. 한국 정부는 계속 침묵입니까? 하지만 곧 움직일 겁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설명하실 거예요. 서울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언론사 건물마다 속보를 준비하는 것 같았고 거리의 사람들도 뭔가를 기다리는 듯했죠. 하지만 여전히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어요.
경비가 평소보다 삼엄했습니다.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명의 비서관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대통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에릭 국장님, 어서 오세요. 정다은 국제법 자문관입니다. 정다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제 해군 전력을 보셨죠? 인상이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데이터 의존도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다은을 봤어요. 설명해 주세요. 정다은이 일어섰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났어요. 독도 대응 3단계 전략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에릭 국장님,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3년이요? 정확히는 2022년 일본이 독도 도발을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언젠가 결정적 순간이 올 것을 알았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세 개의 원이 겹쳐진 도표였습니다. 기록전, 데이터전, 동맹 재편. 첫 번째, 기록전입니다. 정다은이 가죽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오래된 문서들이었습니다. 127개 문서 세트입니다. 삼국사기부터 시작해서 세종실록 지리지, 안용복 진술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연합국 문서까지. 그녀가 문서 하나를 펼쳤어요. 한문으로 빽빽이 적혀 있었죠. 이건 뭡니까?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저는 놀랐어요. 일본 정부 문서에 그런 내용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공식 문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숨겨왔죠. 우리는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정다은이 계속 설명했어요. 일본이 국제해양법 협의체에 화려한 PPT를 준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3D 애니메이션, 디지털 지도, 멀티미디어 자료.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로 갑니다. PPT 없이 실물 문서만 제시할 겁니다. 종이 냄새나는 원본들을요. 그녀가 문서를 시대순으로 배열했어요. 6세기부터 21세기까지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증거들이었죠. 검증 가능한 원본대 화려한 연출. 어느 쪽이 더 신뢰를 받을까요? 대통령이 끼어들었어요. 국제학계는 이미 우리 편입니다. 27명의 국제법 학자가 우리 문서를 사전 검증했죠. 정다은이 두 번째 원을 가리켰어요. 데이터전은 어제 보신 대로입니다. 일본이 우리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겁니다. 언제요? 일본이 먼저 인정하게 만들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어요. 일본 내부 동향 분석이었습니다. NHK 내부에 우리와 교감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전 해상자위대 제독 사토 미노루도 양심선언을 준비 중이고요. 일본인들이 자국 정부를 배신한다고요? 김현준이 설명했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단지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뿐. 정다은이 문서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입니다. 1990년대 작성된 비공개 문서죠. 제목이 보였어요. 다케시마 문제의 법적 검토.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 일본 정부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도 숨겼다는 겁니까? 28년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한 관료가 있죠. 오사와 신니치, 현 외무성 동부가 심의관입니다. 화면에 오사와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의 신사적인 외모였습니다. 그가 모든 문서 수정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문장을 삭제했는지 28년간의 조작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해왔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에릭 국장님, 우리는 이 사실을 3년 전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죠. 적절한 순간을요. 왜 지금입니까? 일본이 먼저 도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판을 열었으니 우리가 끝낼 차례죠. 정다은이 세 번째 원을 가리켰어요. 동맹 재편입니다. 새로운 도표가 나타났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EU의 입장 분석이었죠. 미국은 동맹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죠.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겁니까? 단순 공개가 아닙니다.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게 공개하는 거죠. 반면 일본은 숨기고 조작했다는 게 드러날 겁니다. 김현준이 덧붙였어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뻔합니다. 거짓말하는 동맹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동맹을 택하겠죠.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에릭 국장님, 전쟁은 총과 폭탄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21세기 전쟁은 정보와 신뢰로 합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겁니까? 소리 지르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증거를 제시하면 법정이 되죠. 우리는 국제사회라는 법정에서 일본을 심판받게 할 겁니다. 정다은이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어요. UN 표결 시나리오였습니다. 국제해양법 협의체 회의가 사흘 후입니다. 23개국이 참여하죠. 우리는 거기서 127개 문서를 공개할 겁니다. 일본은 PPT를 보여주겠죠. 화려하지만 실체 없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거대한 전략의 정교함에 압도됐습니다. 김현준이 시계를 봤어요. 일본 함대가 독도 1.5 해리까지 접근했습니다. 30분 후 우리 잠수함이 부상합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에릭 국장님, 미국에 전해주세요.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는 기록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나라라고. 정다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이긴 후에도 일본을 망신주지 않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품격 있는 승리를 할 거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면 우리는 손을 내밀 겁니다. 경제 협력도 하고 기술 교류도 하죠. 왜요? 그들이 거짓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어요. 이웃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일본과는 영원히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된 이웃으로 만드는 게 낫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질서 자체를 재편하는 대전략이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해군 작전사령부였습니다. 잠수함 부상 준비 완료. 5분 후 실행합니다. 대통령이 벽면 스크린을 켰어요. 독도 주변 해역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구축함 5척이 보였죠. 지켜보세요. 역사적 순간입니다. 화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본 함대 주변 3곳에서 동시에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검은 거대한 물체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죠. 한국 잠수함 3척이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급히 진로를 바꿨어요. 당황한 게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정다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포위됐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정보적으로도. 김현준이 또 다른 정보를 전했어요. NHK에서 곧 특별 방송을 시작합니다. 사토 제독 인터뷰입니다. 내용은 일본 해군이 한국 데이터에 의존해왔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곧 폭풍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외교적 폭풍, 그리고 진실의 폭풍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에릭 국장님, 당신의 할아버지도 이 바다를 지키려 했습니다. 74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독도 수비대 기록에 있습니다. 벤자민 하트만 중령, 1951년 6월 27일 독도 인근에서 실종. 우리는 모든 걸 기록합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은 정말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정다은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국제해양법 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127개 문서를 하나씩 점검해야 하거든요.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청와대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 한국은 우리가 아는 그 나라가 아니다라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국제해양법 협의체 긴급회의가 열리는 제네바. 저는 새벽부터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23개국 대표단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걸어갔죠. 그의 수행원들은 대형 화면과 프로젝터 장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에릭 국장님, 정다은이 다가왔어요. 검은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죠. 준비됐습니까? 127개 문서, 모두 원본입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어요.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고 각국 대표석에 명패가 있었죠.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긴급회의, 동해해양 분쟁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동시통역 부스에는 통역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정각, 회의가 시작됐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30분 시간을 드립니다. 모태기 외무상이 일어섰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화려한 타이틀이 나타났습니다. 다케시마, 역사적 진실이라는 제목 아래 일장기가 펄럭이는 영상이 나왔죠. 3D 애니메이션이 시작됐어요. 독도가 입체적으로 회전하며 나타났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연출이 이어졌죠. 17세기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서 고기 잡는 장면, 메이지 시대 지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장면까지 배경음악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모태기가 리모컨을 들고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문서 이미지, 지도, 사진이 현란하게 지나갔습니다. 특수 효과로 문서가 확대되고 중요 부분이 형광색으로 강조되었죠. 17세기부터 일본 어민들이 이 섬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명확합니다. 그가 고문서 이미지를 띄웠어요. 하지만 화면에서 보기엔 너무 작아서 글씨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종이처럼 보일 뿐이었죠.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아프리카 대표들은 화려한 영상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기도 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불법 점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독도 위에 일장기가 꽂히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30분이 정확히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꽤 많은 박수였죠. 모태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정다은이 일어섰어요. 그런데 프로젝터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죠. 쿵 하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님들, 저희는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일본 대표단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누군가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다은이 첫 번째 문서를 꺼냈어요.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삼국사기입니다.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죠.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한문 원문이었지만 영어 번역본을 함께 준비해 각국 대표들에게 돌렸죠. 이 책은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입니다. 1300년이 넘는 기록이죠. 두 번째 문서를 꺼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우산도와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을 펼쳐 해당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다은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문서를 하나씩 꺼냈어요. 안용복 진술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일본 고문서들. 각 문서마다 언제, 누가, 왜 작성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그녀가 특별히 조심스럽게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붉은 천으로 쌓여 있었죠. 천을 풀자 낡은 일본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정다은이 문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쪽으로 몸을 돌렸죠. 일본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울릉도, 웨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의 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웨일도, 즉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것이죠. 모태기의 얼굴이 굳었어요. 급히 수행원들과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죠. 한 수행원이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검색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다은이 계속했어요. 일본 발표에서 이 문서가 왜 빠졌을까요? 자국에 불리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아닙니까?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 문서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국제학자단이 이미 검증했습니다. 정다은이 또 다른 서류처를 꺼냈어요. 국제해양법 및 국제법 학자 27인 공동 검증 보고서였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를 펼쳐 서명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각국 전문가들의 이름과 소속, 서명이 빼곡했죠. 10개국 27명의 전문가가 우리 문서를 모두 검증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종이 재질 분석, 필체 감정까지 완료했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모든 문서가 진본이며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뒷받침합니다. 휴식 시간이 선언됐어요. 복도로 나가자 각국 대표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일본은 쇼를 했고 한국은 증거를 제시했네. 독일 대표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태정관 지령이 결정적이야.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문서잖아.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PPT는 화려했지만 실체가 없었어. 반면 한국 문서는 만질 수 있는 진짜야. 그때 김현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NHK 속보입니다. 지금 바로 보셔야 합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생방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은 앵커 옆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전 해상자위대 제독 사토 미노루였습니다. 저는 30년간 해상자위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토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독도 주변 감시에서 한국 해군 데이터의 68% 의존해왔습니다. 우리 독자 능력은 30%에 불과합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김현준의 휴대폰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일본 대표단이 있는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모태기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기 시작했죠. 일본어로 소리치는 게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사토가 계속했어요. 이 사실은 방위성 내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죠. 저도 현역 시절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2023년 방위백서 내부 검토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해 해역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과의 정보 공유 확대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도쿄 외무성 청사 앞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수백 명 모여 있었고 건물 입구에 마이크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었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오사와 신니치, 외무성 동부가 심의관입니다. 오사와가 큰 서류 뭉치를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28년간 독도 관련 문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했습니다. 양심이 견딜 수 없어 이제 고백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사와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쳤어요. 1993년 외무성 내부 검토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가 명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부 지시로 정반대 내용으로 바꿔 발표했죠. 그가 눈물을 닦았어요. 여기 수정 이력이 다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문장을 바꿨는지 28년간의 조작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전 외무성 차관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하지만 정치가 진실을 덮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 자리에는 모태기와 두세 명만 남아 있었죠. 나머지는 계속 전화 통화를 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본 측에 물었어요. 태정관 지령을 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모태기가 마이크를 잡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해석이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는 문장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됩니까? 이번엔 브라질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방금 NHK 보도를 봤습니다. 한국 데이터에 68% 의존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건 협력의 일환으로. 모태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인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 외무성 관료가 문서를 조작했다고 고백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모태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옆에 수행원이 뭔가 속삭였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정다은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127개 문서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원본 열람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와서 직접 확인하세요. 종이의 감촉, 먹의 냄새, 세월의 흔적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문서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펼쳤어요. 오래된 종이들이 회의장 조명 아래서 누런 빛을 발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화려한 PPT는 이미 꺼져 있었고 스크린은 텅 비어 있었죠. 제네바에서 돌아온 다음 날 도쿄발 속보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녀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정부는 진실을 숨겼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발표합니다. 짧은 발표였어요.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했죠. 카메라 플래시만 터질 뿐 기자들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도쿄 시내는 이미 대혼란이었어요.
국회의 사당 앞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30년간 속았다. 진실을 원한다. 정부는 책임져라 같은 플래카드가 넘쳐났죠. 니케이 지수가 장중 20% 폭락했어요. 거래가 2번이나 중단됐습니다. 엔화 가치도 하루 만에 12% 떨어졌죠. 일본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백악관 상황실에 앉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에릭, 당신이 본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오. 저는 동해에서 본 것들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 일본의 데이터 의존도, 그리고 127개의 문서의 위력을. 일본이 그렇게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니. 국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70년 동맹이 우리를 속인 겁니까? 속였다기보다는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어요. 기자회견을 열겠소.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겠소. 2시간 뒤 백악관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어요. 미국은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동맹과 함께하는 것이 미국의 원칙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공식 인정합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을 한국과의 협력 강화로 재편할 것입니다. 일본 특파원이 손을 들었어요.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도 여전히 우리의 동맹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주일 뒤 일본에서 조기 총선이 실시됐어요. 자민당이 참패했고 새로운 연립 정부가 구성됐습니다. 새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가 취임 첫날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저는 내일 서울을 방문하겠습니다. 한국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김포공항에 일본 총리 전용기가 도착했어요. 이시바 총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길, 한국 시민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야유도, 환영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이었죠. 청와대 기자회견장.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이시바가 먼저 말했어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거짓을 말했고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인정합니다. 그가 아흔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10초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죠. 한국은 일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어떤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한국의 대인배적 결정이라고 보도했어요. 시민들도 놀랐죠. 그토록 독도를 속였던 일본에게 손을 내미는 한국의 태도에 왜 보복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이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하죠. 그들을 벌주는 것보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엔 총회 특별 세션이 열렸어요.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묻는 표결이었죠. 저는 미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났어요. 찬성 187, 반대 0, 기권 U,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기권한 6개국도 일본의 동맹국들이 아니라 분쟁 지역 문제로 기권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해양안전회의를 연 2회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어요. 첫 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의 해양 감시 데이터를 정식으로 요청했고 한국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는 조건이었죠. 한 달 뒤 저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어요. 독도 수비대 창설 기념식에 초대된 것입니다. 김현준이 직접 연락했어요. 에릭 국장님이 꼭 오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헬기를 타고 독도에 도착했어요. 처음 보는 독도는 작지만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동도와 서도가 마주보고 있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기념식이 시작됐어요. 한국 해병대와 해군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했어요. 오늘 우리는 독도를 지킨 모든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새로운 기념비가 공개됐어요. 인내와 진실과 품격의 승리,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들, 어민들, 그리고 벤자민 하트만 미해군 중령. 제 할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김현준이 다가왔습니다. 1951년 6월 27일, 독도 인근에서 대한민국을 돕다가 실종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해군은 매년 그날이 되면 이곳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비록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분의 희생은 우리 기록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기념비 앞에 서서 묵념했어요. 74년 전 이 바다에서 사라진 할아버지.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나라.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동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바다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독도가 점점 멀어졌어요. 작은 점이 되어 수평선에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무기나 돈이 아니라 진실과 품격이 나온다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동북아 해양 질서의 재편이었지만 속마음으로는 다른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기억과 품격의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